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의원들에게 월 4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사실은 이게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상황 진단부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럴까요? 일단 좀 증시를 한번 보면요.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낙폭이 확대되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이 지수가. 그런데 이제 조금 좀 회복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이렇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반응은 없으나 오늘도 뭐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큰 등락폭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 주택 수당 논란이 좀 큰 파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택 수당이 어떻게 보면 현지어로 보면은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좀 하니까 뚠장안이라고 용돈이에요. 말 그대로 치면은. 용돈.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검색을 그냥 뚠장안 그냥 50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검색을 치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 분노의 대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프라보 대통령이 아니고 하원 의원, DPR이라고 부르는 현지어로는 데벨이라고 부르는데 하원 의원들을 향한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언론 보도나 이렇게 좀 뉴스가 된 걸 봤는데, 댓글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쓴 댓글 중에 보면은 프라보 대통령에 대한 위기가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조금 보여지는데, 제가 현지어로 된 유튜브나 기사나 이런 댓글을 좀 보면은 프라보는 중재자의 역할이고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보 대통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고, 하원 의원들을 향한 굉장한 분노를 좀 향하고 있는 거고요. 대중들에게 말도 없이 굉장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이 넘는 주택 수당, 그러니까 명목은 주택 수당이라 하지만 용돈을 그냥 남몰래 받은 거잖아요. 네. 예, 그거를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이거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아까 전승절 말씀하셨죠. 네. 중국 전승절에 프라보 대통령도 당연히 초청을 받았고, 왜냐하면 비동맹 그런 외교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였으니까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황급히 취소하고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좀 장기화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노의 대상이 어디로 향하느냐? 과연 프라보 대통령까지 향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원 의원이란 좀 정치인들까지만 되느냐,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네. 프라보 대통령이 안 그래도 예. 중국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서 이제 참석을 불참 결정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새벽에 중국으로 출발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초청을 거부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원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제 제가 사실은 이 관련 소식을 브리핑을 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월급이 대략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46만 원 정도인데 400만 원이면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되어서 이 시위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장도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변동이 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좀 중요한 이벤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이긴 하지만 뭐 증시 급등락이나 뭐 루피아 화해 좀 환율 이제 하락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체제 전복이나 이런 것까지 번지기 전에 그냥 하원 의원 엘리트 의원들 그런 좀 부패한 공무원들, 부패한 공직자들 그리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분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요. 체제 전복을 향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더욱이 아직까지는 이 시위라는 것이 뭐 자카르타, 반둥, 술라웨시의 뭐 마카사르나 이런 조금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아직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2030 세대의 젊은 세대들, 좀 소셜 미디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조금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세대들이 주축이고 이게 2030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 5, 60 장년층 이제 노년층으로 가면은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좀 아픔이 많은 국가여서 1965년도에 좀 신질서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1998년도에 수하르토 대통령이 장기간 독재를 마치고 대규모 그때는 폭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으니까 그 유혈 사태를 지켜본 중산년층과 그리고 노년층들은 지금 이 시위가 좀 평화롭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대통령이 빨리 진압을 하고 의견을 들어줬으니까 이쯤 하면 됐지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과거에 네. 있었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 그러면 이런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참고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거 맥락하고 조금 같이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98년도 것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제 위기를 겪고 이제 하야하게 된 계기가 199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도 겪었죠.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 동남아시아들 모든 국가들과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들이 동반해서 굉장히 좀 큰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위협받자 굉장히 분노한 이제 대중들이 굉장히 조금 폭력적으로 좀 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수하르토가 이 분노의 화살을 친도라고 부르는데 중국계 인도네시안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계 수천 명이 그냥 사상되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약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위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분노를 너무 활활 태워서 방화하고 사람을 약탈하고 그리고 정말 뭐 이제 차를 뭐 기물 파손을 하거나 뭐 그런 주택 침입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잔잔하게 흘러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국지적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단기적. 좀 소화를 해내고 어느 정도는 다시 이제 흐름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네. 어쨌든 2030 세대라 하셨으니까 1998년도에는 사실은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거의 아기 때 경험을 했던 그런 세대가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가 어느 정도의 파장을 불러올지를 사실은 가늠을 하지 못한 채 행동을 먼저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도 있습니다. 뭐 태국에서는 총리 사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동남아 국가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일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런 불안정에 대비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나타나는 게 동남아시아에서 좀 역동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더 이제 그 좀 민주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조금 한 발 더 내리는 거니까. 이게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 맥락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의 그 정치 체제를 이 국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인도네시아 국가는 그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우리나라는 뭐 통일된 게 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뭐 조선 이렇게 됐지만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나라로 뭉치게 게 그 정말 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되고 뭐 1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지방 귀족들 그리고 지방 엘리트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방 엘리트들이 그 정말 대중들의 약간 좀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뭐 이번에도 뭐 주택수당 이런 걸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서민들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가 되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좀 그 사그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대중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태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정말 그 동남아시아 그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친족주의, 네포티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부인가 패밀리 비즈니스인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서 그 제재가 그 이제 슬슬 뭐 그 국민들의 눈치를 계속 보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은 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괜찮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민주주의를 향한 이 걸음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계층 구도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딱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위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프라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할 궁금해지네요. 말이 참 많은데 프라보가 그 대통령 당선된 이유 정말 강점 중에 하나가 강한 대통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한 대통령인데 약점은 뭐랄까 좀 비호감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호감 이미지를 굉장히 좀 귀여운 아저씨, 뭐 틱톡, 뭐 인스타그램, 뭐 챌린지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조금 희석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그놈하죠. 귀여우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 옷을 입고 네. 그 틱톡 댄스로 뭐 둠칫둠칫 하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2030 세대들의 좀 원래 저 아저씨 너무 할아버지가 뭐 76세나 되고 나랑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네 하고 2030 세대들의 지금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지지율은 70~80%예요. 저 프라보 대통령이란 분은.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하원 의원이지 저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저 프라보 대통령이 강하지만 그 많은 그 인도네시아 국토가 굉장히 넓고 지방 귀족들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말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좀 그 관직이나 좀 약간 좀 한 몫을 좀 그 주어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그 연립 정당도 하고 그런 식으로 권력은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갖춘 것보다는 약간 연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중앙 집권화가 그 조금 더 계속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여러 뭐 만여 개의 섬과 그리고 지방 귀족들이 많은 탓에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지리적으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역사도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유망한 투자 분야가 있을지 궁금하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이제 그 투자 리스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이게 그 투자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건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제 그 자본주의 선진국 그리고 안정된 나라에 비해서 그 신흥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증시는 그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치면은 그 PER 지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지금 뭐 포워드 그 12개월로 S&P 500 뭐 아마 그 밸류에이션이 뭐 22, 23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디스카운티드 돼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 10 초반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그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지금 반영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안정성도 있지만 성장성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지금 좀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적절하게 지금 믹스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10초 중반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서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를 인지하고서 투자해도 지금 되는 시기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투자를 해도 된다,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인도네시아 증시 자카르타 그 컴포지트를 다시 그 5년 정도로 한번 보시면요. 이거 최고가 아닌가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뭐 그 노이즈가 있다 함에도 지금 저 뭐 신고가 찍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 지수 전체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커머스, 좀 인터넷 경제에 투자하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좀 니켈이나 지금 2차 전지 지금 모멘텀이 좀 살짝 죽었지만 인도네시아가 광물을 가지고 있는 뭐 니켈, 팜 오일 아니면은 지금 전력이 지금 그 글로벌리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원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석탄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ESG를 좀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분들은 사실 건너뛰어도 되지만 석탄이라는 정말 좀 그 에어 폴루션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자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그 석탄 관련 업종도 관심을 지켜볼 만한 시기이긴 합니다. 네, 지수 투자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 이커머스 그리고 석탄 투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